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금 분양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 빈틈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걸까요?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주택 청약 수요자들의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섣부른 보완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서 반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었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가서 직접 봤는데 하루 만에 이제 1,300여 명이 댓글을 달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됐는데 내용 한번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가장 이제 현실적인 피해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8월 2일 대책 발표를 할 때만 해도 8월 3일 분양분해부터 이제 소급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바뀌면서 이전 그 대출 실행이 안 된 분양권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울의 어떤 투기 지역에 이미 속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안 돼서 말 그대로 이제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건설을 진행하는 3년 기간 동안에 자기 자본을 다 들여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라는 그 계약금 자체가 보통 건물 가격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다 날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이 소급 적용이 이제 억울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나서는 거는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원래 그 주택 투기 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차주,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각각 되어 있을 때는 한 사람씩 이제 그걸 제외됐었는데 이번에는 세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그 살고 계시는 집을 팔고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그 한도가 이미 줄어든 상태인 거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앞서 언급된 계약금도 그렇고요. 현재 주장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적게는 이제 보통 계약금은 한 10% 정도로 보는데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파트 일반 분양가 자체가 최저 한 6억 원 이상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단지별로나 어떤 분양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십억이 이미 계약금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해 보입니다. 예외 규정을 두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죠. 네, 이번에 워낙에 그 정부 의지가 강했습니다. 파리 대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서민의 안정적이라는 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실수요자 시장까지도 같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이런 이제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손해를 본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결국 이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놓치게 됐다 이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를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보통은 이제 살던 집을 팔고 가서 대부분 이제 신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서민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하는 걸 이뤄주는 동안에는 은행을 통한 이제 대출을 이자만 납입하고 가시는 경우죠. 그리고 기존 주택을 자연스럽게 팔던가 못 팔게 되더라도 전세를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갈 수가 있었는데 이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이제 대책 발표 후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볼멘 소리가 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규제 그물망에 걸려서 피해를 봤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례로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2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부 대출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예전에 참여정부 시기에 2007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세를 해주기 위해서 1년 안에 되팔면은 해주겠다라고 해서 실제 이분들이 팔려고 기회를 갖다 보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가 되거나 냉각기가 되면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고 가격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팔지 못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조건부 대출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그 기간 안에 이걸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 쪽에서는 그걸 이제 결국에는 경매나 공매로다가 그래서 한때 일시적으로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꽤 많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년이라는 조건부가 결결되게 될 경우 이번처럼 부동산 경기가 계속 규제가 강화가 돼서 냉각이 되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팔려고 해서 시장 상황의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분들도 동일한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라는 위험 요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거겠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책도 내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완책으로만으로는 이런 분들의 이런 피해 사례를 커버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보완책의 기준이라는 것도 다주택자를 물기 네. 위한 방법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8월 3일 이후에 분양권에 적용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소급이 돼서 그 이전 분양권들 중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실제 수요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는 제외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주택을 살면서 갈아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이 이제 혼란을 야기를 또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에 따라 정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여지를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번 8.2 대책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번에 갖고 가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수요자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네. 일단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번에도 그런 그 발표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국토교를 믿지 말고 정부에다 직접 탄원을 통해서 이렇게 억울한 세대들을 막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최근 조직화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소급 피해자 모임 이런 이제 카페까지 등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급기야 이제 집단 행정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정이나 정책이 딱 발표가 되면 그 시점에선 금융이나 건설사나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 기본적으로 분양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날짜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용산 지역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약금이 이제 분양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수억 원이 들어간 상태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일정 기간 안에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 수억 원의 대출 그러니까 그 계약금 자체를 날려지는 상황이겠죠. 계약금을 날려야 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급하게 신용대출이라든가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거의 지금은 한 1,800만 원 이상이 지금 그 소송에 집단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지금 혼란은 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앞으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는다거나 하면 어떤 방식이 올바를지 좀 제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규정을 꼭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좀 강력하게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 힘있게 가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 사례처럼 그 실제적으로 대출이 안 돼서 묶이는 사례 같은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도 나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황이 파악된 그 세대에 대해서는 좀 위보적으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 세대에 대한 계약을 해지를 해주고 다시 이제 그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건설사가 재분양을 할 수 있게끔 좀 숨통을 트여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런 걸 실제 파악하는 데에는 그런 인력을 동원한다거나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지 않은 이상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자들 그러면 실제 거주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을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